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2%를 기록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에 이어 비회원국도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일오일 증산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를 내며 서민들의 금융 119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승진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합의될 경우 당장 내년 초 예정된 시험부터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2달 연속 10만 명대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취업자 수 감소로 20대 고용률이 9개월 만에 하락했고 청년 실업률도 8.2%로 같은 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11월 전체 취업자는 2,65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분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 3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에 이어 러시아 같은 비회원국까지 원유 감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동시에 원유 감산에 합의한 것은 15년 만인데요. 이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원유 재고량과 셰일오일 증산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54달러 18센트로 브렌트유 선물은 55달러 69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두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이날 52달러 83센트로 올라섰습니다. 이달 초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이 원유 감산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와 멕시코 등 비오펙 산유국 11곳까지 감산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동시에 감산 합의에 이른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비회원국이 합의한 감산 규모는 55만 8천 배럴입니다. 이 앞서 감산에 합의한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규모까지 더하면 하루 175만 8천 배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감산에 합의한 국가들이 실제로 합의를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2년 원유 수출을 줄이겠다고 합의했지만 외려 증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도 변수입니다. 원유 가격은 통상 미국 달러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최근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하고 있고 이는 곧 강달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50달러 중반대를 넘어서면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한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기준 유가는 50달러 초중반대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융부채를 가진 10가구 중 1가구가 여러 부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최근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내며 가계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119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완전히 털어낸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5년간 150만 명으로부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받아 135만 명에 대해 채무 조정을 확정했는데 이 중 50만 명이 채무 변제를 완료해 개인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매월 약 6천여 명, 연간 약 7만 명이 신보규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채무를 벗어나고 있고 현재도 약 45만 명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 중입니다. 무거운 빚에 어려움을 겪는 과중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이후 꾸준한 신용회복 지원 활동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채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또 발생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보규의 서민금융 지원 활동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계부채 위험 가구는 약 54만에서 134만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5에서 12%가 파산 등 부채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건수도 2014년 8만 5천 건에서 2015년 9만 2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신보규는 현재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청년 대상 고금리 대출 전환, 신용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부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농협은행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승진고시 폐지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른 시일 안에 노조와 합의될 경우 당장 내년 초 예정된 시험부터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농협은행이 이번 주 초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긴급 이사회보다 하루 앞서 승진고시 관련 공청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진고시란 3년에서 5년차 계장급 직원들이 과장으로 승진할 때 보는 시험을 말하는데 금융권을 통틀어 농협에만 남아있는 인사지도입니다. 승진고시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는데 농협 내부에서는 이를 직행코스라고 부릅니다. 직행코스 외에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자격시험에 합격해 3년 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으로 승진을 결정하다 보니 고가에 의해 승진과 급여를 결정하는 성과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승진고시를 개선하거나 폐지 혹은 유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이사회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는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승진고시 폐지는 이경섭 은행장이 올 초 취임 때 내세운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다음 시험 일정은 내년 1월 8일로 잡혀 있습니다.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에 시간이 빠듯해 보이지만 농협은 합의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시험을 취소하면 돼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노조와의 합의가 관건인데 당장 폐지가 어려울 경우 시험 성적으로만 승진하는 이른바 직행코스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향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CJ제일제당이 1조 원 규모의 기능성 아미노산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아미노산은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CJ제일제당은 수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기능성 아미노산의 핵심 원료인 시스틴 개발에 성공해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기능성 아미노산 주요 제품인 시스테인 핵심 원료인 시스틴. 시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 등의 주요 구성 성분을 이루는 아미노산 소재입니다. 시스틴은 고도의 정제와 가공 과정을 거쳐 기능성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됩니다. CJ제일제당은 총 2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바이오 발효 공법으로 시스틴을 상용화하고 중국 심양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CJ제일제당은 그동안 중국 업체로부터 시스틴을 구매해 시스테인을 생산해왔습니다. CJ는 CJ바이오의 강력한 기술인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원료 시장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효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저희의 기술이 가미된 부분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도 낮추는 효과. 앞서 CGL-제일제당은 지난 3월 중국의 아미노산 업체인 하이더를 인수했습니다. 하이더 인수를 통해 40종 이상의 기능성 아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겁니다. 현재 시스틴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시스틴은 향산화, 항암, 피부 미용 등 다양한 식품과 의약료 소재로 활용이 가능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GL-제일제당은 기능성 바이오 사업을 확대해 2020년에는 매출 4천억 원,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에 여음으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음제도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줄도산 위험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 대체 제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인 라면에서 여러 가지 대금을 연기한다든지 하여튼 불공정 거래 가능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때에 따라서는 흑자도산, 또 연쇄도산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어음을 받은 기업까지 연쇄도산할 위험에 처하지만 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도산 원인을 살펴보면 거래처 부도 영향이 23.5%, 매출 채권 회수 부진은 20%에 달합니다. 토론회에서 어음제도의 대안으로 팩토링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팩토링은 회사가 외상 매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기금융제도입니다. 미국처럼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팩토링은요, 상환 청구권이 없고, 그리고 자금 조달 기능도 있고,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가 있고, 신용위험 해지 효과도 있고, 구상권도 구매기업, 원래 책임이 있는 구매기업한테 소구하게 돼 있죠. 정말로 좋은 제도죠. 그러나 토론자들은 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외상거래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계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지난해보다도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채 발행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매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기업들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규모가 어제까지 35조 1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어제까지 발행된 회사채는 2천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내일쯤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이미 회사채 시장은 사실상 폐장 분위기입니다. 금리 상승 우려감에 회사채 발행은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포함해 올해 연간 회사채 발행 규모가 40조 원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간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13년 52조 3천여억 원, 2014년 46조 4천여억 원, 2015년 45조 3천여억 원 등으로 최근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연 1.669%였으나 이달 13일에는 연 2.513%까지 뛰었습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준 것은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모자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 기업들도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까 자금 조달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채 발행을 중단한 여파도 작지 않습니다. 내년 회사채 발행 시장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내년 분양공고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규제까지 겹쳐 연말 부동산 시장은 크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부동산 시장은 잔금 대출 규제가 없는 연말 막차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또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2월 하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비수기인데요. 내년부터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 만큼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죠. 네. 부동산 시장은 113 대책 이후 확연히 꺾인 모습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뜸해졌는데요. 여기에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에는 잔금 대출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올해가 가기 전 분양 막차를 타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할 점은 내년 1월에 청약하는 아파트는 모두 잔금 대출 규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제 적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공고를 내고 내년 초 분양하는 물량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분양이 예정된 곳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가 보름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부동산 인포 조사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4,908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중 12,59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이 관심이 높은 서울 지역을 보면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대시양 웨스트리버 14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고요. 또 송파구 오금동엔 오금 보금자리 주택 166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에 송산 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2차와 3차 1298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또 세종시 다정동엔 세종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1258가구가 또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선 이편한 세상 동래명장 832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대출 강화가 시행되기 전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분양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이후 분양권 가격이 크게 내리고 있다죠. 네, 이 정부가 113 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미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이 분양권에는 이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기존 분양권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동탄 2신도시 등에선 이 분양권에 1, 2억 원 붙었던 웃돈이 한 달 새 수천만 원씩 빠졌습니다. 분양권 웃돈이 내렸음에도 거래 건수는 뚝 떨어졌는데요.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권 4구의 지난달 분양권 거래 건수는 89건이었습니다. 9월과 10월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급매로 나온 물량이 다소 바로 소진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개포주공 4단지에선 13평형이 8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달 9억 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1,500만 원 떨어졌지만 급매로 나온 물량을 찾는 수요가 있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전셋값이 하락한 곳도 있었다고요? 네. 이 최근 전세 시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의 금리 인상 이슈, 또 입주 물량 증가 우려 등으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꺾인 모습인데요. 최근엔 수도권에서 전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114가 9월에서 11월 두 달간 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추이를 조사했는데요. 서울 강동구가 이 기간 1.32%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동구는 최근 3년간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던 지역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6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3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었는데요. 11월에는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궁금한데요. 이미 이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네, 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이 0%의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가격이 0.8%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미국발 금리 인상, 또 입주 물량 증가, 국내 조기 대선 등이 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크게 움츠러든 연말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고 또 내년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최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지시한 내용으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죄를 덮어 씌우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수신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나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로인가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녹취록에서 최 씨는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몰아야 된다며 이성환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시키면 다 죽어라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최 씨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작품으로 몰고 가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본인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세이마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5조 7천억 원에서 내년 7조 원으로 늘립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서민 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급 중인 1조 원 규모의 사입돌 대출 보증 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1조 원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취급 금융사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3개에서 40여 개로 확대 신설하고 청년 대학생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 전달 체계와 상품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시령에는 눈이 40cm 가까이 쌓인 곳이 있고요. 철원과 북강릉에도 13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호남 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 5에서 10cm, 최고 20cm 이상,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눈은 오늘 늦은 밤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이 아닌 서해안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충남 서해안과 그 밖에 호남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5cm가량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 때문인데요.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해상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하겠고요. 또 우리나라 주변 등압선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낮아 더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아침에 강릉 영하 5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